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이 있었죠. 빅컷 그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보고서 내용인데요. 채권과 금에 투자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유명한 이제 시장 비관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클 하트넷이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의 낙관론이 좀 과도하게 퍼지면서 거품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개에 대비하려면은 채권과 금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통화 완화 기조가 이제 좀 떠받치는 그런 양상이고 여기에 더해서 내년 말까지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18%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랠리를 뒤쫓도록 투자자들을 좀 압박하고 있지만은 반면에 거품 위험이 좀 돌아왔다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경기 연착륙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외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가 낮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비쳤는데요. 왜냐면은 미국 외 주식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최근에는 미국을 좀 아웃퍼폼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 어느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죠. 그러면은 언제와 가장 비슷할까? 시장 대응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보면요. 빅컷, 그러니까 초장부터 좀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좀 대비하려는 그런 성격이 특징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좀 알고 계시겠지만은 연착륙 여부가 결국은 이번 사이클에서의 증시 방향성에 직격탄을 좀 날릴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89년 이후에 6번의 인하 사이클 중에서는요. 저는 1995년도의 인하 사이클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참고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요. 금리 고점이 한 6%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4.75%까지 3년간 이제 인하가 이뤄진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1998년 즈음에 돼서는 GDP 성장률이 기존에는 한 4.4%였던 것이 5%까지 이제 향상이 됐고요. 인하 사이클 막바지까지 S&P 500 지수가 그 인하 사이클 내내 125% 총 상승을 하는 그런 증시에서의 좋은 모습도 나왔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은 지난주 저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좋게 반응했던 것처럼 고용 냉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이런 가운데 초반에 빅컷이 주요한다라고 한다면은 증시 입장에서도 호재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측면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냐면요. 실제 인하 사이클 개시 전에 증시가 많이 올라서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1981년에는요. 인하 전 1년간의 S&P 500 지수가 27% 정도 오르다가 인하 후에는요. 1년간 부진했던 그런 전례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1989년 그리고 1995년, 1998년 같은 경우에는 인하 전 1년간도 굉장히 좋은 증시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인하 후에 1년간의 흐름도 역시 20% 내외의 S&P 500 지수 상승률이 나왔던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즉 인하 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전례도 있었던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증시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종목 첫 번째 또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관련한 얘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6 이 오픈론이 좀 펼쳐졌다.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전 세계로 좀 출시가 됐죠. 애플의 아이폰 16인데요. AI 측면에서 좀 지각을 했다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반응은 뜨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좀 보도를 했어요. 아이폰 16 구매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된다라는 점에 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와 무관하게 빨리 사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 외신을 종합을 해봤을 때 유통 채널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이견 없이 올해 수요가 좀 대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간 가장 긴 오픈런 행렬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아직 초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더 대박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날 아이폰 16이 전 세계 약 한 60개국 정도에 출시가 됐는데 뉴욕과 LA 그리고 호주 그리고 중국 등의 세계 각지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역시 애플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좀 중요하겠죠. 아이폰 16이 과연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는 어떨지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측면에서 예상보다 뜨거운 초반의 이 아이폰 16의 반응은 우호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요, 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심화는 애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비우호적인 환경이다라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례로 최근에 이제 중국 샤오미가 8월 달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2.5%로 애플의 12%를 제치고 이렇게 2위로 올랐습니다. 1위는 물론 이제 삼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샤오미가 2위에 오른 것이요. 지난 2021년 8월 이후에 3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애플을 좀 제쳤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애플이 9월 달에 이번처럼 이 신제품을 항상 출시를 하기 때문에 8월 달에 점유율이 좀 깎이는 현상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공교롭게도 또 화웨이가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신제품이죠. 메이트 XT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6과 같은 날에 출시를 하면서 최근에 불꽃 튀는 두 회사의 좀 경쟁을 알렸는데요. 사전 주문이 무려 650만 대, 그리고 가격이 2,800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리셀가가 이미 3배로 좀 팔리고 있다. 그런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화웨이가 이 부분에서도 기선 제압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애플이 지난 2023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고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2분기에도 비보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고 애플이 2위, 화웨이가 3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전년 대비해서 애플은 점유율이 5.7% 하락한 반면에 화웨이는 판매가 45%나 YOY 기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중국에서의 시장 경쟁에서 애플이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6의 특히 중국에서의 성적이 결국은 주가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는 반도체 섹터와 관련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슈퍼을 ASML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강등됐다라는 그 보고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면요, ASML 같은 경우에 지난 7월과 8월 즈음에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한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서서 UBS라든지 도이치방크 등의 다른 IB들도 이익 전망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냐? 메모리 시장, 특히 이제 D램 시장에서의 부진뿐만이 아니라 인텔의 좀 고전 그리고 중국 반도체 업계의 투자 둔화를 좀 걱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업체에서 투자를 좀 줄이니까 이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AI 관련한 강한 수요와 그리고 TSMC에 납품하는 그런 모멘텀이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리스크 대비 보상이 약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주가 업사이드가 제한되는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반도체 섹터의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주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의 흐름을 좀 보면요. 금리 인하 전에 침체 우려가 좀 시장을 뒤덮으면서 반도체주가 많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하 후에 좀 반등을 한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전 고점 대비해서는 좀 눌러있는 상황이다라고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요,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좀 흐름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2주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8%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마이크론은 42% 정도나 내려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시티그룹이라든지 스티펠 등의 IB에서 어떤 업황 약화라든지 그리고 재고 증가 등의 이유로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비관론을 펼친 점도 이 더욱더 후방 업체인 마이크론에도 더욱더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도요, 헤드라인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재고와 관련한 가이던스 그리고 경영진에 관련된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요, 올해 말 정도에는 이 D램, 메모리의 재고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떨까? 이 마이크론에서 어떤 내용을 좀 전망을 하고 있을지를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엔드마켓별로 이 마이크론 경영진이 언급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도 최근에 14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AI 외에 모든 엔드마켓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괴를 같이 하는 마이크론 경영진의 얘기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런 엔드마켓별 전망에 따라서 다른 반도체주의 또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